사람들이 동물 때문에 가장 어이없게 죽음을 맞이한 3가지 사례를 살펴봅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침팬지를 아들처럼 키우다 결국 그 침팬지에게 공격당해 죽은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명백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어 떼가 들끓는 물에 뛰어들었다가 한 명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먼저 마커스 톰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샌디에이고 동물원은 여느 여름 저녁과 다름없었습니다. 10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시설은 저녁 8시에 문을 닫았고 필수 인력만이 남아 구내를 감시하고 있었죠. 아프리카 사바나 전시구역의 심장부에 위치한 사자. 우리에는 16피트 높이의 콘크리트 벽과 안쪽으로 굽은 울타리 뒤에 6마리의 웅장한 아프리카 사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인 줄루는 5년 전 이곳에 온 이후로 동물원의 최고 스타였습니다. 아프리카 사자는 엄청난 힘과 속도, 치명적인 정확성을 자랑하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야생에서는 무리를 지어 협력하여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를 사냥하죠.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아프리카 특정 지역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육 상태에서도 그들의 원초적인 본능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그 어떤 상호작용도 본질적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원의 장벽은 단순한 관찰용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가르는 필수적인 경계인 셈이죠. 하지만 마커스와 그의 친구들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원이 고요해지자 줄루와 그의 무리는 높은 바위 위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의 간헐적인 움직임에 귀를 쫑긋 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그날 밤 낯선 목소리와 비틀거리는 발걸음이 최상위 포식자의 더 깊은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게 됩니다. 마커스 톰슨은 전형적인 문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바다와 그 미스터리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해양생물학과 3학년이었던 그는 3.8의 높은 학점을 유지하며 지역 수족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해양 생태계를 가르치는 것을 매우 좋아했죠. 홀어머니인 그의 어머니는 그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마커스는 어머니의 꿈과 자신의 꿈 모두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업 외에도 마커스는 모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릴을 위해 일출을 보러 등산하고 위험한 등산로를 걷고 얼음물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대담한 성격을 존경했지만 때로는 그를 문제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그를 총명하고 유망한 학생이라고 묘사했지만 때때로 또래의 압력에 약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6월 15일 밤 마커스와 그의 친구들은 밖에서 시원한 여름밤 공기를 즐기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밤이었고 이전의 수많은 밤처럼 아무 걱정 없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룹은 마커스, 제이크, 타일러, 크리스, 그리고 데이비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모두 동갑내기 절친들이었죠. 마커스가 23세로 가장 어렸지만 친구들에게 뒤처지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분위기였습니다. 웃음소리, 격에 없는 대화, 그리고 오랜 친구들 사이에 편안한 친밀함만이 있었죠.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대담함도 함께 커졌습니다. 순전히 장난으로 시작된 것이 곧 무모한 내기로 변질되었고 각도전은 상식의 한계를 넘어 그들을 더 멀리 밀어붙였습니다. 그룹은 서로를 부추기며 맨정신이라면 절대 생각지도 못할 위험한 행동들을 감행했습니다. 텅 빈 교차로를 질주하고 지붕 위로 기어오르고 난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등 매번 더 위험한 장난을 쳤죠. 위험의 스릴이 그들 몸속을 휘감았고 어떤 망설임도 집어삼켰습니다. 흥분과 무모함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그들 중 아무도 자신들이 얼마나 경계를 넘어서기 직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마커스는 혼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드레날린과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욕구에 사로잡힌 그는 그룹의 거친 에너지에 취해 모든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보안 카메라에는 그들이 동물원 외곽 울타리에 접근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휴대전화 불빛이 불규칙하게 흔들렸죠. 수많은 데킬라 잔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마커스가 사자
우리의 몰래 들어가 멋진 사진을 찍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바보 같은 제안이었고 당연히 곧바로 기각되었어야 할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취한 상태에서는 그 터무니없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더 이상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할 배짱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무모한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술과 친구들의 부추김이 어우러져 순식간에 위험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나중에 그를 말리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그들 역시 취해 있었기에 더 강력하게 막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저녁 근무 교대 중 부적절하게 잠겨있던 정비용 출입구가 그들의 침입 지점을 제공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코끼리 우리 근처의 정기적인 동작 감지기 경보에 대응하는 동안 술 취한 학생들은 어두운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시끄러운 속삭임이 텅 빈 구내에 울려 퍼졌죠. 그들이 사자 우리에 도착했을 때 사자들은 동물원의 희미한 조명 아래 높은 바위 위에 드러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정비용 골프카트가 부주의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동물원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큰 실수였죠. 하지만 마커스에게는 그것이 기회였습니다. 친구들 중 일부 아마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할 만큼 제정신이었던 친구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카트에 올라타 그것을 발판 삼아 우리 벽 위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인 제이크는 그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무모하고 바보 같다고 소리쳤지만 마커스는 웃으며 그를 손짓으로 뿌리쳤습니다. 반면에 크리스는 그를 부추기며 하지 않으면 겁쟁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술과 순간의 짜릿한 스릴에 취한 마커스는 막을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위험은 전혀 인식되지 않았고 오직 아드레날린 분출과 터무니없는 일을 할 기회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이나 이야기할 만한 일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지 결과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마커스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술은 그의 반사신경을 무디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으며 발걸음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바깥쪽의 좁은 난간 위에서 비틀거리던 그의 팔은 허우적거렸지만 잡을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고 몸을 가누기도 전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울타리 너머로 넘어져 우리 안으로 추락했습니다. 충격으로 그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고 고통에 찬 그의 가쁜 숨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최악의 장소에 착지했습니다. 신선한 사자 배설물에 얼굴부터 처박혔죠.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곧 치명적인 실수가 될 상황에 굴욕감마저 더해졌습니다. 위에서 그의 친구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지만 마커스는 오랫동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자들이 그를 알아챈 것이죠. 줄루의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천천히 일어섰고 귀를 쫑긋 세운 채 금빛 눈은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커스가 비틀거리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짜증스럽게 팔을 휘저었습니다. 공격은 폭발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줄루의 거대한 발이 마커스의 등 뒤를 강타했고 발톱이 옷과 피부를 찢었습니다. 마커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채 파악하기도 전에 사자의 강력한 턱이 그의 어깨를 물어뜯었고 섬뜩할 정도로 쉽게 근육과 뼈를 으스러뜨렸습니다.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줄루는 목덜미로 위치를 옮겨 순식간에 동맥을 끊어버렸습니다. 제이크와 타일러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크리스는 관람구역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911에 전화를 걸어 응급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동물원 보안 요원들이 진정총과 고성능 소총으로 무장하고 몇 분 내에 도착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구조 시도는 필사적이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줄루에게 여러 발의 진정제를 발사했지만 아드레날린에 취한 사자는 먹이에 집중했습니다. 진정제가 효과를 발휘할 때쯤 마커스는 이미 몇 분 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8명의 팀이 협력하여 우리에서 그의 시신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여파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극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역 및 전국 뉴스를 장악했습니다. 동물원이 시설 보안에 실패했는지 아니면 마커스와 친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열띤 논쟁과 함께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엇갈린 의견들로 들끓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무의미한 비극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이들은 무모한 스릴 추구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샌디에이고 동물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신들의 안전 프로토콜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보안 허점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동물 권리 단체들도 의견을 내놓았는데 일부는 사육 자체가 이런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인간의 간섭이 초래하는 위험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커스 친구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마커스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공격의 원초적인 잔혹함, 그리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끔찍한 깨달음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동아리는 1년간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록 동물원 침입을 조직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아무리 무모했다 하더라도 이번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음은 집에서 침팬지를 키우기로 결정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짐작하셨겠죠. 2012년 7월 9일은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찌는 듯이 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해가 나무 뒤로 저물면서 하늘은 마지막 노을빛으로 물들었고,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서는 매미들이 윙윙거렸습니다. 조용한 교회 주택가는 아담한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집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잔디밭과 주차된 차들로 가득한 진입로가 보였습니다. 이곳은 이웃들이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가장 큰 소동이라 해봐야 뒷마당, 바비큐 파티나 가끔 짖는 개소리 정도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 끝에는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단층 집이 있었고, 어두워지는 황혼 속에서 창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집 안에서는 콜린스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이고 있었는데, 몇 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저녁 의식이었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바바라 콜린스 54세에게 상속되어 수십 년 동안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바바라는 한동안 혼자 살았는데 그녀의 유일한 변함없는 동반자는 어린 시절부터 키운 침팬지 토비였습니다. 그녀의 딸 레베카 콜린스 38세는 학교 행정 직원으로 일하는 싱글맘이었는데 집에서 15분 거리에 살았기에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그녀는 토비를 온전히 허락한 적은 없었지만 그의 존재를 감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토비는 10년 넘게 가족의 일원이었고 동물이라기보다는 자식처럼 대우받았습니다. 바바라는 그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키웠습니다. 옷을 입히고 식탁에서 밥을 먹이고 어린아이에게나 쓸 법한 어조로 말을 걸었죠. 하지만 토비가 자라면서 그녀의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레베카의 친구 매튜 카터 41세도 그날 저녁 식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토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면서도 주저했습니다. 이국적인 동물을 사육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바바라는 그들 모두에게 토비는 온순하고 행동이 바르며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바깥은 평소처럼 고요해지고 있었지만 집 안에서는 긴장이 표면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토비는 하루 종일 불안해했습니다. 창가에서 서성거리며 바깥을 응시했는데 그 강렬함이 레베카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의 행동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예측 불가능하고 더 공격적으로 변했죠. 시끄러운 소리에 격렬하게 반응하고 낯선 방문객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좌절감에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이미 그가 3번이나 탈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한 번은 개를 쫓아 거리를 질주했고 또 한 번은 파티오 가구를 길거리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동물관리 공무원들은 바바라에게 위험을 경고했지만 그녀는 매번 무시했습니다. 이국적인 동물을 사육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현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바라는 특별허가를 받아 토비를 반려동물로 계속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당국은 개인 주택에서 영장류를 사육할 경우 광범위한 안전조치, 정기검사, 그리고 적절한 격리시설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바바라는 토비가 사회화가 잘 된 동반자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그러한 동물들의 예측 불가능한 본성에 대해 수많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평가들은 규제가 너무 느슨하여 침팬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데 따르는 본질적인 위험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가정의 모습 아래 불길한 조짐이 커지고 있었고 곧 그들의 집에 깨지기 쉬운 평화를 산산조각 낼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조용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대화가 집안을 채우는 동안 토비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식사가 막 준비되었을 때 토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내내 발걸음을 서성거렸는데 움직임은 빠르고 불안정했고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문에 고정된 채 바깥 거리를 응시하고 있었고 몸짓은 경직되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불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날 밤에는 어떤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 있었죠. 바바라는 항상 바바라는 토비의 변덕스러운 행동을 그저 지나가는 기분으로 치부하며 무시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좌절의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토비는 그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레베카가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토비가 주먹을 쥐었다 펴는 방식, 그리고 매튜가 맞은편에 앉아 미묘하게 변하는 그의 자세를요. 침팬지의 몸 전체가 뻣뻣하게 굳더니 입술이 살짝 뒤로 당겨지며 커다란 송곳니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숙련된 조련사라면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을 법한 신호였죠. 바바라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토비가 다른 침팬지들과 다르다고, 그만의 방식으로 특별하고 인간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경고도, 전문가의 조언도, 동물관리국으로부터 받은 벌금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사랑과 일상적인 보살핌만으로 토비에게 태어날 때부터 각인된 본능을 억누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던 겁니다. 그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한순간 토비는 가만히 앉아 매튜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움직였습니다. 강력한 몸이 부자연스러운 속도로 돌진하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습니다. 충격으로 매튜의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접시가 식탁에서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뒤따랐지만 토비가 매튜의 얼굴에 턱을 박아 넣으면서 터져나온 으르렁거리는 비명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첫 번째 물림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뼈를 뚫을 만큼 강한 송곳니가 매튜의 턱을 찢고 들어가 피부와 근육을 벗겨냈습니다. 침팬지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고 손가락은 비인간적인 힘으로 그의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레베카는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달려가 필사적으로 토비의 팔을 잡아당겨 그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침팬지는 매튜를 놓아주더니 열린 손으로 그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가격이 가해졌고 뼈가 부러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는 동시에 그녀는 조리대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바바라는 토비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그 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침팬지는 자신을 키운 사람, 자신을 친자식처럼 대한 여성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수한 본능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어떤 인간적인 애착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원초적인 분노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튜는 여전히 그의 아래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고 약하게 토비의 가슴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맹렬했습니다. 침팬지의 손가락이 그의 팔을 휘감아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뒤로 당기더니 다시 물어뜯어 뼈를 으스러뜨렸습니다. 토비가 살점 한 조각을 뜯어내며 격렬하게 머리를 흔들자 타일 바닥은 피로 흥건해졌습니다. 손목의 고통으로 정신이 없던 레베카는 다치지 않은 팔로 몸을 일으켜 뒷문으로 비틀거리며 향했고 문에 부딪히면서 유리가 깨졌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생각은 탈출뿐이었습니다. 맨발을 베는 유리 조각조차 거의 느끼지 못하고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달렸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가로질러 질주했고 손목의 끔찍한 고통을 무시한 채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황이 더 이상 통제 불능으로 치닫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집안에서 매튜의 움직임은 느려졌습니다. 침팬지는 여전히 공격 중이었고 그의 이빨은 노출된 살점을 파고들었고 그의 손은 찢어발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격분한 비명은 점점 느려지고 깊어졌습니다. 토비의 호흡은 가빴고 가슴은 헐떡였습니다. 이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경찰관들이 광적인 9.11 신고에 대응하여 몇 분 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진입로로 들어섰을 때 집은 고요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만 안에 혼돈을 즉시 알려주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동네는 조용했고 주변 집들은 평온했습니다. 비명소리도 눈에 보이는 몸싸움도 없었고 오직 이미 끝나버린 현장에 섬뜩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총을 뽑아든 채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토비는 여전히 부엌 한가운데서 매튜의 생명 없는 몸 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과 손은 붉었고 숨은 날카롭고 빠르게 몰아쉬었습니다. 경찰관들을 본 순간
그는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빗나갔지만 그를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총알이 그를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세 번째 총알이 박히고 나서야 토비는 마침내 쓰러졌고 몸이 경련하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잠시 후 들어왔지만 매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레베카는 여러 골절상과 팔에 깊은 열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바바라는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방 한구석에 얼어붙은 채 앉아 한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동물의 시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나중에 수년간 바바라를 상대로 접수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의 반복된 경고, 부적절한 격리시설에 대한 벌금, 그리고 토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호소에 보내야 한다는 권고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고들이 무시되었죠. 침팬지, 특히 고립되어 자란 수컷 침팬지는 나이가 들면서 예측 불가능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접 전투에서 그들의 힘은 비할 데 없으며 그들의 물기는 몇 초 만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한 모든 것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바라는 매튜 가족의 부당한 죽음 청구를 포함한 여러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또한 침팬지를 키우기로 한 그녀의 결정에 격분하고 비통했습니다. 그들은 그 선택이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비극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녀가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불신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원들이 이국적인 동물 소유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하게 만들었고 영장류의 개인 소유에 관한 더 엄격한 법률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이를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침팬지는 반려동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정확히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상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고 폐쇄된 해변에 들어간 것이죠. 그 결정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019년 7월 17일은 플로리다 걸프 해안에서 찌는 듯이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공기는 소금기와 습기로 가득했고 오후의 태양은 흰 모래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파도는 게으르게 해안으로 밀려왔고 그들의 리듬은 꾸준하고 끊임이 없었습니다. 해변은 몇 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었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에 쉬는 가족도, 얕은 물에서 첨벙이는 수영객도, 물을 향해 이어지는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최근 활동의 유일한 흔적은 모래 언덕을 따라 세워진 밝은 세계, 새로 칠해진 경고 표지판들이었습니다. 그 표지판들은 바다에 상어가 출몰하여 해변이 폐쇄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죠. 그 표지판들은 산들바람에 펄럭였지만 모래 언덕, 가장자리에 서 있는 5명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작은 해변 마을에서 자란 똘똘 뭉친 지역. 10대 그룹은 삶이 걸프만의 리듬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날 모래에 찍힌 그들의 첫 발자국이 해변의 고요함을 깨뜨리자 그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늘 함께하는 동반자처럼 여기며 자랐고 끝없는 여름을 서핑하고 낚시하고 수영하며 보냈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기억은 햇살과 소금, 모래로 가득했습니다. 크고 굵은 경고 표지판을 읽었고 최근 2번의 황소상어 공격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희생자들의 보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매혹적인 물은 억제제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찌는 듯이 더운 7월의 날, 휴가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해안 놀이터에 대한 대담한 친숙함이 느껴지면서 그들은 모험을 받아들였습니다. 위험이 과장되었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들 중에는 19세 다니엘 리드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 남들이 하지 않을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낚시 전세 사업을 했고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걸프만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는 아침에는 서핑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할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오리와 엉켜본 적도 있고 바라쿠다를 피하고 너스 상어와 여러 번 함께 수영하기도 했습니다. 바다는 항상 집처럼 느껴졌고 그가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붉은색 굵은 글씨로 경고문이 붙어 있었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어 경고 표지판 때문에 망설였지만 다니엘은 이미 셔츠를 벗고 파도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물이 그의 발목을 휘감았다가 다리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는 어깨 너머로 씩 웃으며 따라오라고 감히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명씩 그를 따랐습니다. 바다는 목욕물처럼 따뜻했고 지나가는 파도의 잔물결을 제외하고는 수면이 잔잔했습니다. 첫 번째 모래톱은 얕아서 물이 허리까지 겨우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해저가 더 깊은 물속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걸프만은 끝없이 푸른 바다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물 위에 떠 있었고 바람에 목소리가 실려 날아갔습니다. 뒤편의 해변은 작아졌고 물 너머의 세상은 멀리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한 마리의 황소상어가 해안선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여름 해류에 떼지어 몰려드는 작은 물고기 떼에 이끌린 것이었죠. 거의 9피트 길이에 300파운드가 넘는 이 상어는 궁극의 포식자였습니다. 강력하고 영역에 대한 집착이 강하며 무자비하게 공격적이었습니다. 종종 물고는 도망가는 백상아리와 달리 황소상어는 맹렬한 힘으로 공격합니다. 일단 공격하면 먹이를 놓지 않고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뼈를 으스러뜨리는 턱으로 살점을 찢어발깁니다. 망설임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해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 150피트 밖에서 물을 밟고 있다가 눈에서 소금을 닦아냈습니다. 햇빛이 파도에 부딪혀 수면에서 반짝이며 잠시 그를 눈멀게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가까이 있었고 해안에 몇 야드 더 가까이 떠 있었으며 자신들 아래에서 원을 그리고 있는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물이 솟구쳤습니다. 충격은 갑작스럽고 맹렬했습니다. 거대한 힘이 다니엘을 아래에서 강타하여 잠시 물 위로 들어올렸다가 다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동안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붉은 구름이 퍼져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면은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다니엘이 수면으로 떠올랐고 그의 몸은 격렬하게 몸부림쳤고 팔은 미친 듯이 휘저어졌습니다. 주변의 물은 피로 흥건했고 그는 파도 위로 몸을 지탱하려 애쓰며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상어가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달라붙어 있었고 1300파운드가 넘는 힘으로 턱을 부수듯이 물어뜯었습니다. 톱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은 근육을 찢고 동맥을 끊어냈으며 거의 다리를 두 동강낼 뻔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발길질하며 벗어나려 했지만 상어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몸부림은 신선한 피의 물결을 바다로 쏟아내며 모든 것을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다니엘의 몸은 각 동작마다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의 비명은 넓은 바다에 울려 퍼지다가 다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짧게 끊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얼어붙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본능을 따르려 했지만 다른 친구가 그를 잡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이 갈라졌습니다. 다니엘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지만 이제 상어는 더 위로 올라와 갈비뼈 바로 아래를 강력한 턱으로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을 핥히었고 입은 비명을 지르려는 듯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림의 힘은 뼈를 부수고 살점을 찢어발겼고 또 한 번 피가 파도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공포가 엄습했고 그들은 몸이 허락하는 한 가장 빠르게 헤엄쳐 돌아서 도망쳤습니다. 팔다리는 힘겨움에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공포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해변에서는 한 커플이 모래 언덕을 따라 걷다가 그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변이 폐쇄된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이 비명소리를 들었을 때 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911에 전화했고 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려 애쓰며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말없이 서 있었고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다니엘의 몸은 약하게 경련하며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상어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머리를 한 번 흔들 때마다 또 한 번의 피가 걸품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으며 그의 몸통을 더 깊이 찢어발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을 뒤틀면서 그를 수면 아래로 끌고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잠시 후 해변에 도착했고
모래 위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커플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입을 가리고 있었고 남자는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전화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구조선이 이미 부두에서 출항하고 있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수색팀은 몇 시간 동안 해당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수습할 시신은 없었습니다. 광대한 걸프만과 공격의 특성상 시신을 찾을 희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당국은 해변 폐쇄를 강화하고 새로운 표지판을 설치하며 순찰을 늘렸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수역을 조사하여 여러 마리의 대형 상어가 해당 지역을 순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조건에서는 공격 가능성이 더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주민들은 이 공격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파도 아래에 숨어있는 위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비탄과 불신에 잠겼고 그들의 슬픔은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고 멍청한 결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분노와 뒤섞였습니다. 플로리다 지역 뉴스 매체와 주정부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비난하며 상어가 들끓는다고 알려진 지역에서 이처럼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은 비극적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니엘이 물에 들어간 모래 언덕 근처에는 소박한 추모비, 간단한 나무 십자가가 세워져 사라진 생명의 엄숙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끊임없는 바다는 그날의 상처를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우며 변함없는 리듬을 이어갔습니다. 충분한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한 의문이 곧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변에 여러 개의 명확하게 보이는 경고문이 그런 무모한 행동을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궁극적인 책임이 경고를 무시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더 엄격한 법 집행과 더 명확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동안 이 비극은 너무 늦기 전에 자연의 경고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